친구들, 혹시 그날의 공기를 기억해? 2026년 봄, 대한민국 경제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 한낮에도 증권가 객장 모니터 앞의 사람들은 초조한 눈빛으로 시뻘건 차트만 응시했고, 커피숍에서는 기름값이 또 올랐다더라. 전쟁이 터진다더니 정말 큰일이다 하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정부가 돈을 좀 풀어주네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월가의 진짜 큰손들은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 우리 같은 개미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지. 햄토리가 복잡한 지표와 수식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공포,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한 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싹 다 파헤쳐 왔으니까 딱 10분만 집중해봐. 이 이야기는 당신의 지갑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파국의 전조일 테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중동의 한 발짝 삐끗한 상황에서부터였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덮치자 국제유가는 미친 듯이 솟구치기 시작했지. 상상해봐. 우리 경제라는 거대한 몸에 흐르는 피의 온도가 갑자기 끓어오르는 거야. 이 뜨거운 피가 온몸의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마비시킬 위기에 처한 거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건 그저 주유소 기름값의 끝없는 상승이었지만, 사실 이건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었어.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워진 불안감. 그게 숫자로 나타난 게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였어. 2026년 4월, 이 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인 99.2를 기록했지. 100을 기준으로 낙관과 비관이 갈리는데 99.2라니.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갑을 꽁꽁 닫기 시작한 거야. 당장 내일 먹을 밥은 어찌할지, 월급으로 기름값은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던 거지. 이 순간 시장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어. 길가의 상점들은 손님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었고, 공장들은 가동률을 줄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림길에 섰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균열들이 한국 경제의 곳곳에 깊게 파고들고 있었던 거야. 마치 거대한 빙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때 월가의 거대한 투자은행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일반 대중들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떨며 돈을 움켜쥐고 있을 때 그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의 바닥을 노리고 있었어. 뉴스에서는 흔히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더 심해진다거나 빚만 늘어난다고 아우성이었지. 하지만 진짜 큰손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어. 그들은 지금의 고유가 사태가 과거 우리가 알던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꿰뚫어 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자 한 판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배달비처럼 에너지 비용이 비싸져서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피자 조각수가 줄어드는 상황과 똑같아. 돈을 더 찍어내서 수요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름값이라는 거대한 세금이 가게의 주머니에서 강제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거지. 이건 공급 측 성장세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경제의 활력을 뚝 떨어뜨리는 악재 중의 악재였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상황을 연착륙 장치가 필요한 순간으로 판단했어. 돈을 풀어서 물가를 더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풀지 않으면 경제 엔진 자체가 멈춰버릴 거라고 본 거지. 그들은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드디어 그 시그널이 터져 나왔지. 2026년 4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1차 지급이 시작된 날이었어. 그 단 하루 만에 전국에서 무려 55만 명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3,16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민간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온 거야. 이 엄청난 숫자는 단순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넘어 이미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국민들의 소비 심리에 던져진 긴급 수액 주사나 다름없었어. 모니터 앞에서 손실만 보던 투자자들, 매출 급감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당장 기름값 걱정에 한숨 쉬던 서민들에게 정부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겠다는 강력한 심리적 신호탄이었던 거지. 이 3,160억 원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어.
이 돈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흘러들어가 하부 경제의 붕괴를 막고 나아가 2026년 하반기 한국 경제의 강력한 반등, 즉 리바운드를 이끌어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월가의 큰손들은 계산하고 있었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저점을 찍고 반등할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 우리 눈에는 그저 정부가 돈을 뿌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들 눈에는 거대한 자본이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정교한 시나리오의 첫 단추로 보였던 거야.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과연 이 지원금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정말 녹일 수 있을까? 그리고 월가의 큰손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까? 다음 편에서는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고 어떤 치밀한 계산 아래 한국 경제에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큰 그림은 무엇인지 햄토리가 싹 다 파헤쳐 줄게. 그때 정부의 선택은 단순한 돈 살포가 아니었어. 마치 심장이 멈춰가는 환자에게 응급수액을 투여하듯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 응급처치였지.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들은 이걸 한낱 퍼주기식 복지 정책으로 보지 않았어. 그들 눈에는 거대한 자본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던지는 첫 번째 주사위로 보였던 거야.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대체 어떤 구조로 짜여 있었을까? 가장 핵심은 바로 선별적 지원이었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돈을 뿌리지 않았어. 대신 기름값 폭등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경제가 어려울 때 일단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급급했다면 이번에는 달랐던 거야. 피가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곳, 상처가 가장 깊은 곳에만 정확히 지혈제와 영양분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였어. 생각해봐. 우리 몸 전체가 아픈데 열나는 부위에 해열제만 놔주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 직전의 장기에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지. 뭉뚱그려 숨겨서 모두에게 돈을 주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가 물가 상승만 부추길 위험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주면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월가의 큰손들은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어. 그들은 정부가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잡기 위해 얼마나 영리하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있었지. 더 나아가 이 지원금의 사용처에도 철저한 제한이 따랐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처럼 이미 자본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쓸 수 없었지. 오직 골목 상권의 작은 가게들, 전통시장,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던 거야. 이건 단순히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넘어선 엄청난 전략적 판단이었어. 거대한 유통망을 가진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자금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한 달 한 달 매출의 생사가 달린 작은 상점들은 단 한 달의 위기에도 무너져 내릴 수 있거든. 이 지원금은 마치 얼어붙은 골목 상권의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생명력을 되찾게 하려는 인공호흡 같은 거였어. 길가의 허름한 국밥집, 낡은 이발소, 동네 슈퍼마켓. 이들은 경제의 최전방이자 가장 약한 고리였어. 이들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지. 정부는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존 자금을 쥐어줌으로써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려내려 했던 거야. 골드만삭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조치를 국가 경제의 심장 박동을 유지하려는 극단의 노력이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 샀다고 해. 하지만 지원금이 풀렸다고 해서 사람들의 얼굴에 바로 웃음꽃이 피어난 건 아니었어. 여전히 많은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갈까? 또 잠시뿐 아니겠어?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지. 실제로 햄토리도 여러 재래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상인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어. 손님들의 지갑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지원금이 들어와도 고작 밀린 월세나 대출 이자를 갚기 바쁜 상황이었던 거지. 정부가 던진 이 마중물이 과연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던 거야. 이 순간 월가의 큰손들은 눈을 더 부릅뜨고 한국 시장을 주시했어. 그들은 지원금이 뿌려지는 것 자체보다 그 돈이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지. 그들의 시선은 이제
소비 심리 지수를 넘어 재고율, 생산 가동률, 그리고 수출 데이터 같은 실제 경제 활동 지표들로 향했어. 과연 이 지원금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던 공급 측면의 성장세 둔화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공장들이 기계를 돌리며 멈췄던 물류의 흐름이 재개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달린 중요한 몇 주가 바로 그때 찾아왔던 거야. 경제 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그 바닥에서 반등할 힘을 비축하는 것은 거대한 자본에게는 숙명과도 같아. 월가의 거물들은 한국 경제가 최악의 순간을 버텨내고 비자 반등의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숨죽이며 지켜봤던 거지. 그들은 단지 뉴스 기사 몇 줄을 읽는 게 아니었어. 매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분석 보고서를 뜯어보며 한국의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서 자신들의 다음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이 지원금은 그들에게 단순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수백조 원의 자본이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신호탄이나 다름없었어. 그럼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과연 한국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을까? 월가의 큰손들이 예상했던 리바운드는 실제로 찾아왔을까? 다음 편에서는 이 지원금이 투입된 이후 한국 경제의 곳곳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감지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뒤에 숨겨진 진짜 승자와 패자는 누구였는지 햄토리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줄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과연 한국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을까요? 월가의 큰손들이 예상했던 리바운드는 실제로 찾아왔을까요? 햄토리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줄게요. 지원금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분명했어. 사람들의 숨통이 트이고 얼어붙었던 골목상권에도 희미한 온기가 돌았지. 통계청의 소비심리지수는 바닥을 찍고 조금씩 고개를 들었고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잠깐이나마 잦아드는 듯 보였어. 정부의 치밀한 선별적 지원은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를 끊어지지 않게 붙잡아 두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친 뒤 잠시 해가 비치는 것처럼 모두가 이제 가장 나쁜 시기는 지났다고 믿기 시작했어. 시장에는 다시금 바닥을 찍었다는 낙관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잠시 움츠렸던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다시 움직이는 기미를 보였지. 하지만 차가운 경제의 본질은 그런 희망만으로 움직이지 않아. 월가의 베테랑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단기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들은 소비 심리 지수의 회복 이면에 여전히 불안정한 국제 유가, 공급망의 병목 현상, 그리고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지. 사람들의 기대감은 빠르게 부풀었지만 그 속을 채울 실물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부족했던 거야. 정부의 마중물은 메마른 땅에 닿았지만 그 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어. 지원금으로 겨우 숨통을 틔웠던 자영업자들은 밀린 대출 이자와 높아진 재료값 앞에서 다시 좌절했어. 손님들은 여전히 지갑을 굳게 닫고 있었고 한때 희망으로 반짝이던 그들의 눈빛은 다시 절망으로 물들어갔지. 텅 비어버린 전통시장의 좌판, 간판에 임대 딱지가 붙은 가게들을 보면서 햄토리는 다시 한번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강풍은 단지 잠시 멈췄을 뿐 방향을 바꿔 더욱 거세게 몰아닥쳤던 거야. 그리고 결국 시장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의 규칙을 강요했어. 정부의 지원과 일시적인 낙관론이 만들어낸 거품이 꺼지기 시작한 거야. 투기적인 자본은 빠르게 몸을 빼기 시작했고 뒤늦게 합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지. 뜨거웠던 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진 거래소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어. 번개처럼 오르던 주식 차트는 수직 낙하를 거듭했고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자산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 스크린 속 새빨간 숫자는 누군가의 평생을 바친 돈이자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었지. 이 붕괴의 잔해 위에서 수많은 꿈이 산산조각 났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은 빚더미에 앉아 가정을 잃었고 한때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이들은 재기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상가들은 셔터를 내린 채 주인을 잃었고
그들의 눈빛 속에는 시장이 던진 가혹한 심판에 대한 억울함과 허무함이 교차했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그들은 텅 빈 시장 한복판에 홀로 남겨진 듯 보였지. 한 달 전만 해도 이것만 잡으면 대박이라며 웃음 짓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 참담한 붕괴는 한국 경제 지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어. 거대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에 돌입했고 중소기업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져 내렸어.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 이 모든 과정에서 월가의 큰손들은 무심하게 숫자를 기록하고 다음 기회를 노렸어. 그들에게 이 위기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이동하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었을 뿐이야. 시장은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셈이지.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실이야. 단기적인 기대감이나 정부의 개입만으로 영원한 상승장이 보장되지 않아. 인간의 욕망이 과열되고 현실을 외면할 때 시장은 언제나 차갑고 엄중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또한 자산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을 넘어 이해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어. 내가 투자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해. 눈앞의 수익률에 현혹되어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언제든 시장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경고를 이 사건은 묵묵히 던지고 있어. 이 경험은 현대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 바로 냉철한 분석, 탐욕을 경계하는 지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거야. 당신의 자산은 과연 이런 시장의 냉혹한 원리 앞에서 얼마나 안전할까요?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붕괴의 잔해 속에서 건져 올려야 할 가장 묵직한 교훈일 거예요.